제가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니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알고 이러는 건가 모르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알고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관두고 이제 대선에 출마했다가 대선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때도 사실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 안 팔았어요. 전세 거주했잖아요. 그것도 비거주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또 비거주 1주택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도 지금 부인하고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만든 규제 때문에 그 정비 사업이 몇 년 지날 때까지 또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팔 수 없게. 정확하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직은 아닙니다. 팔 수는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왜 안 팔리고 있어요? 그 주택이? 이제 그게 미스터리인데 왜 안 팔리고 있죠? 안 팔리는 건 없죠. 분당집이 얼마나 아니, 좋은데 왜 안 팔리지 팔리겠어요? 않았다고 지난번에 뭐 국회의원이 등기부등본 뗐는데 아직 안 팔렸더라고요. 안 판 거이죠. 안 판 거죠. 아니 판다고 내놨잖아요. 판다라고 내놨지만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 팔기 의도가 싫어서 안 없었나? 판 건지. 팔 의도가 없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하나씩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자면 우리가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를 처분하세요라고 네.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외를 해줬어요. 네. 근데 분당집 같은 경우는 1주택이죠. 대통령께서는 비거주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세입자의 허락이 없으면 매도를 못하죠. 그렇죠. 네, 지금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맨 처음에 매도하겠다 했었을 때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사비를 주고 할 네. 건가라는 네. 생각했지만 또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대인인데 예.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예요. 네. 못 나가요. 예. 이사비 몇 천만 원 주세요. 설마 이럴까. 진짜 아주 강대한 담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그건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뭐 그래도 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예. 혹시 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일단은 핑계는 지금 되게 좋죠. 세입자가 있어서 새 만기 전까지는 지금 세입자가 퇴거 전에는 팔 수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양지마을 재건축이거든요.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혹은 신탁 방식으로 가면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됐으면 그러면 투기거래 지구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은 지형도 금지 걸립니다. 그렇죠. 양도를 못 하는 거죠. 네. 팔지를 못 하는 네. 거지. 그러면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만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실 10년 보유 5년 거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절반 지분을 배우자한테 증여했는데 배우자가 취득하고서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안 됐다. 안 됐죠. 그래서 못 팔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요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동산 업계에 도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팔아요. 속으로는 주어설이 빨리 되라. 주어설이 되면 일명 현금 청산이 돼버리니까 못 팔잖아요.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팔려고 팔고 했는데. 싶었는데 규정 때문에 못 팔았어요. 안타깝게도 분당집을 제가 좀 더 장기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설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양심 없이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비거주 1주택자 팔 수 있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이 자기 집 팔려고 이런 대책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말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대책이 나온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안 나왔으면 나중 가서 이래서 못 팔았고요. 저래서 못 팔았고요. 팔고 싶었는데 저 무주택자 되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라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차라리 이번 대책이 나와서 그럼 이제 왜 안 팔았어요가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께서 진짜 분당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는 오늘자 이후로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게 그 대통령이 이제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고 했고 팔렸다는 식으로 보도가 사실 나왔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장도혁 대표 다주택 문제를 거론할 때 대통령은 집을 팔았는데 왜 당신은 7채를 갖고 있는데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팔리지 않은 건데 많은 여당 의원들이 팔았다고 주장을 공공연히 했다니까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소위 너나 팔아라라는 식으로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건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자기 팔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기세등등하게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뭐 대통령께서 설령 무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 말에 책임을 지겠죠. 무주택이 되실 거라고 좀 믿고요. 근데 무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청와대 참모진들 보면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MBC PD수첩에서 영상 한번 나왔었는데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12명이 다주택자다. 네. 물론 현재 시점에는 다주택 해소한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있겠죠. 물론 지방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 네. 또 비고줄 주택자들도 있어요. 네. 그것 좀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게 노컷뉴스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몇 달 전에 나온 게 네.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보다 보면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말 자체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유세를 해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지역구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집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말과 행동이 서울에 다르지 집이 않는 이상. 있고 대개 이제 지방에는 전세인 경우가 그쵸? 많죠. 그런데 이제 한번 전수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 지역구에 네. 자가 1주택자인 착한 국회의원 명단에서 오픈돼 보니까 몇 명이에요? 명이냐? 몇 명? 80몇 명입니다. 한 20% 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엄밀하게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하지만 뭐 비례대표는 지역구라는 게 없긴 하니까 네.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제 본인 지역구 1주택자인 착한 국회의원이 80몇 명이면 나머지는 나쁜 국회의원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 조국 전 위원님 네. 께서 평택을에 출마하는데 기사에서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방배 삼익 재건축은 네. 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안 팔겠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 팔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완공되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도 평택에 뿌리를 내겠다 했으니까 집을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사가 떴는데 월세로 갔다. 처음에 2달이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 1년으로 이제 누가 정정을 했죠. 처음에 2달 얘기 나왔었나요? 2달은 사실 더 노골적인데 저는 1년도 보면서 말은 그랬어요. 이제 1년 동안 평택에 이곳 저곳을 살아보면서 평택 주민들의 삶을 체감하겠다라고 말도 멋있게 하시던데 근데 저는 딱 생각난 게 떨어지면 1년 이후로 계속 평택 살까라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정도는 해주고 네. 방배 3이 딱 과감하게 처분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믿어줄 텐데 근데 또 그럴 생각은 또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네.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지방선거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자체에 있는 시장 도지사, 하다못해 구청장 후보들 한번 잘 보면서 아니면 구의원, 시의원들도 똑같습니다. 본인 지역구로 출마를 했는데 그냥 연고도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당에서 공천해주니까 온 사람들이 예. 진짜 많거든요. 그럼 네. 적어도 우리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면 뭐 무주택자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집이 있는 분들은 다른 집 처분하고 그 지역구의 집을 사는 게 정상 아닌가? 그게 하다못해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투표하기 전에 이번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집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광주하고 전남 지역이 특별시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선 과정에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신정원 의원, 그다음에 김용록 현재 전남지사 이런 분들이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 그게 논란이 됐어요. 김용록 지사가 무안에 도청사가 있는데 아마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나 봐요. 그래갖고 신정원 의원이 엄청 공격을 했어요. 토론회에서 당신 집은 용산에 있지 않느냐. 근데 굉장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전라남도 지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지역 소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진짜 아픈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뭐한 게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미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이 답이라는 거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분들이 서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지방의 자산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지방에서도 사업하는 알짜 혹은 뭐 원래도 대대로 네. 있어 왔었던 자산가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심합니다. 나는 돈이 좀 있고 이 일대에서는 나름 뭐 방구 좀 끼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서울 집값이랑 우리 집값이랑 강남이랑 비교는 안 됐어요.
있었어도 마포 성동구 정도랑 뭐 예를 들어 해운대라 그러면 그쵸. 가격대들 비슷했거든요. 어떨 때는 해운대가 더 비쌀 때도 있었고 한때는 언제적 성동구예요. 최근에 성도가 뜬 거지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마포 성동구 그렇게까지 각광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30억까지 갔는데 해운대는 여전히 뭐 15억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탈감들이 되게 강하게 오는 거죠. 우린 경험들 다 해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양극화가 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양극화가 왔었고 이재명 정부가 왔는데 똑같은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 주택을 보유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주택자 또 처분하라고 하니까 싹 정리해서 서울 한 채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료를 내더라도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럴 때 예전에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에서 원정 상담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방 집값이 왜 이럴까요에 대한 정답은 정책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높으신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 하지만 내 자산은 서울로. 괜히 에셋 파킹이라는 용어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자산 부동산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나는 활동은 지역구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 뉴타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서울 집값이 최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공급의 묘약이라고 할까요? 공급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그 강북 지역에 많은 뉴타운이 개발이 됐거든요. 거기 이제 주변에 그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면 강북 사람들도 강북에 살고 있지만 강남 못지않은 좋은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좋은 정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김재용 박사야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니까 정비사업 맨날 활성화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로 집값 안정화 그리고 강남북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동구 토박이에요. 네, 저는 성동구에서 태어났고 이제 쭉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었는데 근데 이제 성동구가 지금이야 이제 강북 3대장 마포, 용산, 성동에서 마용성 이렇게 가지만 사실 제가 살던 성동구는 좋은 성동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막 달동네 그런 이미지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오히려 광진구가 훨씬 비쌌고요. 그렇죠. 마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마포 성동구가 왜 좋아졌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마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장동은 제가 옛날에 살았을 때 그대로예요. 지금도. 발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예전보다 올라는 같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저렴해요. 말이 좋아서 성동구지 동대문구보다도 가격이 밀리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동구에서 그때 당시 진짜 얼음했었던 동네 왕십리 여기가 왕십 뉴타운 됐고 또 대표적으로 옥수동 금호동 그죠. 대표적인 산동네 달동네 표본이었잖아요. 해당 지역들은 지금 30억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누군가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야 재개발 재건축 했더니 집값이 올라가네? 야 정비사업 나쁜 거다. 진짜 거기 산동네 달동네 살던 서민들은 어디 가서 샀냐? 쫓겨났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되묻는 게 성동구가 그냥 제가 옛날에 태어났었던 그 동네 그대로라고 칠게요. 옥수동 하면 그 동네 막 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면 옥수동은 사람들이 거주의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 안 할 거고 거주 지역으로 일단은 옵션 자체에서 배제해버리겠죠. 그러면 잠실 가격, 강남 가격은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 그나마 마포 성동구도 괜찮아. 여기도 뭐 그래도 누군가는 30억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유 강남 가격 이렇게 비싼데 지금 잠실 르엘이 48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잠실 르엘이 48억 미쳤네? 그냥 마포구로 갈래? 성동구로 갈래? 누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옥수동이 계속 산동네 달동네예요. 그럼 여기는 옵션이 아니겠죠? 그러면 잠실 르엘이 48억이 아니라 50억 진작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거주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들이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강남은 사실 옛날 옛적부터 강남 개발하면서 도로망 제대로 깔고 강북에서도 학교들도 이전시키고 인프라를 갖다가 국가 주도로 갖다가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인프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좋아하면서 살고 있는데 강북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북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네? 진짜 서민들은 못 사네?
그러니까 강북을 그 모양 그 꼴로 냅둬야 된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느낌이 이상하죠. 강북 발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좀 느낌이 다른데 음. 같은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안 됩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강북 발전은 네. 하면 안 된다는 논리하고 그쵸? 똑같다는 거죠. 강북은 그 모양 그 꼴로 사세요. 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살아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동구가 진짜 못 살던 동네일 때부터 제가 살아왔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아지게 하는 거를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우리 삶의 질을 상향시키고 싶어 하지 예. 하향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 정책이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그 의도가 선한 정책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그 결과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비거주 1주택이라든가 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시켜 버리겠다. 한동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도 좋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도 다시 뽑아야 되고. 다시 뽑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은 최소한 발언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은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김재경 박사님 말씀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라인에서 다주택자인 공직자는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어떤 느낌으로 와 닿느냐고 하면은 타겟팅을 한다고 들어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대화시키고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책 실패라든가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기제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들이 한꺼풀 벗겨보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부동산 정치.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값을 다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셔. 다 공감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조심스럽죠. 제가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니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알고 이러는 건가 모르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알고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사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뭔 죄가 있나라는 생각은 해요. 다주택이 뭐가 어때요?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다 일리 저리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 사상을 강요하려고 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착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면서 왜 자꾸 공무원들 집단들을 자꾸 흔드느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부동산 하락론자들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토건 세력 막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언론도 같은 세력으로 보더라고요. 그쵸.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동조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다. 이 세력이. 뭐 그쵸. 뭐 언론사들 지배구조들 보다 보면 건설사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하면서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수주도 하고 도급 공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격할 대상을 찾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국토부 공무원들은 사실 얘기하다 보면 되게 스마트하거든요. 그분들이 뭔 죄가 있겠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규제 완화 방안 찾아라. 공급 활성화 방안 찾아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뭐 했었을 거고 이제 와서는 다주택자 억제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분들은 별 죄가 없는데 오히려 그러면 시키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먼저 아닐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